안녕하십니까. 직업정보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직업정보에서 세 번째 과목으로 41번부터 60번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만은 먼저 직업정보를 우리가 강의함에 있어서 정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보의 한 유형인 직업정보란 무엇이고 그 기능과 역할은 무엇으로 언급할 수가 있는가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냥 모아놓은 무엇을 정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집해 놓은 자료를 정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쓸 방향이나 쓸 것을 정해놨다고 하기 때문에 유용성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게 되면 정보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집해 놓은 자료로서 필요한 사람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수정되고 가공된 것을 정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에는 반드시 뚜렷한 의도성이나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도착할 수 있도록 가공되고 수정되어야 한다는 유용성의 개념을 가지고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보시면 또한 정보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한시성을 갖습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이 영원 불변한, 더욱이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영원 불변이라는 용어가 사실상 사라졌다고는 하진 못하겠지만은 사라지는 듯한 이런 흐름 속에서 영원성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한시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정보는 한시적이며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요구되는 정보가 제공될 때 쓸모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번의 연장선상에서 한시성을 포함시키면서 거기 각각의 경우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그들의 요구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유용성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을 가지고 설명해 보면 목적성, 그리고 유용성, 그리고 한시성의 특성을 이렇게 문장을 풀어놨다 해서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학습하기 좋게 거기다가 목적성, 유용성, 한시성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은 시대의 흐름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4번을 보시게 되면 정보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변화시키고 성공 확률을 높인다. 즉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정보의 존재의 가치는 또 어디에서 있냐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 시간 범위가 아주 좁을 때에 이 불확실성을 줄여주는데 아주 기대한 공헌을 하는 것은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정보의 한 유형의 직업정보가 있거든요. 때문에 당연히 직업정보도 정보의 보편적인 성격인 목적성, 유용성, 한시성, 그리고 불확실성의 감소라고는 기여, 바로 이런 내용을 똑같이 담고 있는데, 그러면 직업정보를 우리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가? 직업에 관련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유용하게 수정되고 가공된 것을 우리가 직업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직업정보 두 번째 복차 잡아놨지요. 노동시장, 고용 및 실업동향, 노사관계, 임금, 자격정보, 직업별 근로조건 등과 같이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뜻한다. 여기에는 굳이 목차를 느리지 않기 위해서 앞에 있는 보편적 정보의 속성에다가 바로 직업에 관련된 목적을 가지고 직업에 관련된 필요성을 가진 사람에게 유용하게 그리고 한시성을 인정하면서 수집되고 가공되고 수정된 것을 직업정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오시면 우리가 직업정보를 미시적 정보와 거시적 정보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미시적 정보와 거시적 정보, 먼저 우리가 이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은 개인에게, 우리가 개인이라고는 구직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인의 입장에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고, 바로 그런 그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국가 사회적 입장에서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볼 때면 거시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직업별 고용 동향이나 인력 수급 현황, 또 고용 전망 등에 관한 정보, 좀 거시적 국가 사회적 관점에 가까워지면 거시적 정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직업별로 수행되는 직무와 이에 관련된 정보는 미시적 정보, 그래서 개별 사업이나 개별 직업이나 개별 직무에 관련된 정보는 미시적 정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미시적 정보를 뭐라고 했습니까? 직업별로 수행되는 직무와 이에 필요한 학력, 적성, 흥미,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제공해 주는 것은 미시적 정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거시적 정보는 보통 국가 사유적 입장이나 아니면 기업적 입장에서 좀 더 유용한 유용성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미시적 정보는 이 구직을 뜻하는 개인적 입장에서 보다 유용한 영역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지만 그 박스 밑에 두 번째 보시면 직업 정보를 일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유용한 정보이어야 한다라고 적지 않습니까? 유용성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직업정보의 목적, 직업정보의 기능을 설명했는데, 직업정보의 목적, 직업정보의 뭐 여기가 이 교재에 적어놓은 것만 있겠습니까마는 이 직업에 관련되어서 필요한 사람이 의도하는 것을 채워주는 또는 의도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바로 이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좀 세분화시켜보면 직업에 관련된 인식의 변화나 직업에 관련된 태도의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다. 또 직업정보는 같은 직업 내 근로자들의 생활 형태를 비교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은 직업 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어떠한 근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을 보면 뭐 보통 아침 6시 정도에서 보통 전일제 근무를 통해서 이렇게 교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어떠한 근무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 근로자의 생활 형태는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를 바꿔주는지, 어느 정도를 채워주는지에 따라서 또한 생활 형태가 달라질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직업 정보라고 하는 것은 미시적 정보라든지 거시적 정보를 통해서 그 같은 직업 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생활 형태를 비교 분석하게 해준다는 이런 비교 분석해 줄 수 있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업무의 과정, 또 부가적인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도 하나의 목적을 설정할 수 있고, 또 각각의 직장마다의 직장의 특성이나 또는 직장의 유형을 이해하게 할 수 있다는 데도 하나의 목적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것처럼 직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사회든 간에 그들에게 유용성을 제공해 준다는 데 있어서 직업정보는 존재 가치가 있고 목적을 설정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넘어가 보시면 이제는 직업정보의 기능과 역할로 해서 역할을 먼저 언급하고 기능으로 했습니다만, 여기는 우리가 첫 번째 기초학습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심화학습에서 중요한 영역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특히 직업정보의 역할과 직업정보의 기능에 대해서는 적어도 직업정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누가 물어봐도 언급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직업정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직업에 관련된 정보로서 직업에 관련된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직업정보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이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업정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직업정보의 역할은 직업에 관련되어서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이나 기업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걸 나누어서 밑에 박스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정보의 역할을 보면은 구직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구직자에 대해서는 도대체 내가 어떤 영역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떠한 직업으로 전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 등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또는 구직자의 구직활동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구인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구인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 기업의 입장, 구인자의 입장에서 직업정보라고 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인사관리나 인적 자원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국가사유적 입장에서 직업정보는 어떤 역할을 할까? 거시적 정보의 입장에 초점을 두고 바로 실업대책이나 고용정보 또는 고용정책을 정리하는 또는 체계화하는 데 하나의 기초로서 또는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직업정보를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직장을 원하는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구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그를 통해서 그들의 구직활동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구인자의 역할에 있다가 볼 수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인적 자원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거시적 정보에 초점을 두는 국가 사회적 입장에서는 실업대책이나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구직자, 구인자 그리고 국가 사회적 입장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한다면 적어도 직업정보론을 공부한 입장에서 소위 제대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직업정보의 기능을 목차로 설정을 했습니다. 직업정보의 기능을 이렇게 보시면 보통 브레이필드 것을 가지고 일반화해서 사용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직업정보의 기능을 설명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솔화된 것은 이 직업정보의 기능에 대한 브레이필드 걸로서 정보적 기능, 그리고 동기화 기능, 그리고 재조정 기능을 이렇게 보통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직업정보의 기능에서 첫 번째 정보적 기능이라는 것은 내담자, 그 내담자가 구직자든 구인자든 아니면 거시적 입장에서 국가사회적 입장이든 간에 그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이런 기능, 아까 역할에서 썼던 것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이 내담자, 그게 구인자든 구직자인 개인의 입장, 실업자나 전직자와 같은 그런 구직자의 입장이든 구인자의 입장이든 간에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하는 내적 충동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의사결정 과정에 또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기능을 한다 해서 동기화 기능을 세 번째 적었습니다. 그래서 재조정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 의사결정의 내용이 영원 불변할 수 없다면 끊임없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의사결정 내용을 조정해 가야 되는데 바로 이런 직업정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이 시기적, 시대적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봄으로써 거기 적어놓은 것처럼 의사결정의 적합성을 재조명해 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직업정보의 역할, 직업정보의 기능에다 의사결정이 말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직자의 입장, 구인자의 입장, 국가사회적 입장에서 역할로 정리를 하시고 직업정보의 기능의 입장에 있어서는 바로 직업정보의 기능에는 세 가지로 기능을 설정을 해서 첫 번째 적은 것처럼 정보적 기능 또는 정보화 기능, 동기화 기능, 그리고 가운데 있는 재조정 기능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 주어야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꼭 직업정보론에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바로 여기 직업선택의 결정 모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선택의 결정 모형을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직업선택의 결정 모형은 기술적 결정 모형과 처방적 결정 모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 그리고 또 하나는 처방적. 보통 이 처방이라고 하는 건 처방, 처치, 조작, 치료, 진단 이런 용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의사결정자 일방주도적인 표현을 할 때 처방처치란 말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라든지 또는 클라이언트라든지 환자라든지 학습자의 참여를 사실은 배제하는 입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기술적 직업결정 모형, 기술적 직업결정 모형은 보통 우리가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거기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모형은 오히려 직업 상담론이나 직업 심리학 쪽에서 더 많이 유용성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단어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다루기가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모형, 또 그런가 하면 힐튼의 모형, 또 그런가 하면은 기대 모형을 이끌었던 브룸의 모형,
부름의 의자를 뺐군요. 또 그런가 하면은 자주 다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플래처의 모형. 자, 이런 모형들은 보통 우리가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타이드만과 오하라의 모형은 우리가 다뤄질 적에 워낙 다방면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한번 필요한 단어들을 좀 방만하게 넣습니다. 거기 보시면 타이드만과 오하라와 있던 진로 발달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아에 관련된 위기의 극복 과정을 진로 발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그 인지 발달 과정 속에서 자아에 관련된 위기의 극복 과정을 통해서 진로 발달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오하라의 모형에서는 위기의 극복 과정을 진로 발달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타이드만과 오하라와 같은 경우에는 에릭슨의 이론, 에릭슨에서 심리 사회 이론을 주장한 에릭슨의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에릭슨 이론의 기초가 바로 두 번째 제가 언급하고 있는 자아 정체감이었습니다. 에릭슨은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을 8개의 단계, 일생에 걸친 8개의 단계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청소년기를 유별나게 강조를 하되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을 자아 정체감 대 역할혼미로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긍정적이면 청소년하고도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는 있어야 되지만 청소년기에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자아 정체감의 혼란 상태, 즉 역할혼미의 상태에서 방향 설정인데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고 설명한 사람이 에릭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디귿번과 니은번을 합쳐서 에릭슨의 이론에 기초를 두되 특히 자아 정체감을 진로 발달 과정의 핵심적 요소로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릭슨의 이론, 바로 그 에릭슨의 이론에 기초를 뒀다라는 것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타이드만과 오하라와 같은 경우에는 타이드만과 오하라는 진로 발달 과정을 이렇게 위기의 극복 과정으로 그리고 자아 정체감을 핵심 요소로 하는 분화와 통합의 과정으로 언급을 하되 그 시기를 기간에 대한 연구, 기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간 연구를 통해서 그럼 예상기와 실행기로 언급을 함으로써 7개의 단계로 나눴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판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 에릭슨은 진로 발달을 또는 자아 정체감과 발달 과정을 분화와 통합이란 용어로 언급을 하되 그 단계를 크게 2개의 기간으로 예상기와 실행기로 나누어도 예상기는 세부적으로 4단계 그리고 실행기는 세부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7개의 단계로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박스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예상기, 아직은 기대를 하는 예상기는 세부적으로 4개의 단계로 나누되 거기 보면 탐색기, 구체화기, 그리고 소위 선명 나왔죠. 거기서 3번째 단계가 선택기, 그리고 4번째 단계가 명료화기. 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4개의 단계로 나누되 실행기는 3개로 나눠서 수능기, 개혁기, 통합기 이렇게 해서 3개, 그래서 세부적으로 기간 연구를 통해서 7개의 세부 단계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 타이드만과 오하라. 그래서 타이드만과 오하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한 번쯤은 대화의 주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드만과 오하라 위기의 극복 과정으로 진로 발달을 언급했다. 이 에릭슨의 이론에 기초를 하되 자아 정체감을 진로 발달에 초점으로 봤다. 그리고 진로 발달을 자아 정체감의 분화와 통합의 과정으로 설명을 했다. 그리고 기간 연구를 통해서 기간을 크게 예상기와 실행기로 나누되 예상기를 세부적으로 4단계 그리고 실행기를 세부적으로 3단계로 나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했지요. 보통 우리가 학습할 적에는 본인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보통 예상기, 기대에 초점을 두는 예상기는 세부적으로 탐색기, 구체화기 그리고 이 세 번째 선택기 그리고 명료하기로 나누기 때문에 앞자리를 가지고 무의미 철자로 탐구와세 선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암기를 함으로써 대화를 할 때 이 대화의 주도권을 이끌어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순웅기, 개역기, 통합기를 합쳐서 순개똥이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화의 주도성을 가지고 내담자를 도와드리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름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힐튼의 모형도 있고 부름의 모형도 있습니다. 힐튼의 모형과 같은 경우는 힐튼과 같은 경우에서는 힐튼은 거기서 특히 구조를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힐튼 볼 잘 다뤄지지 않으면 여기는 구조를 강조했다. 의사, 직업에 관련된 의사 결정에 관련 의사 결정에 있어서 구조를 강조하면서 직업 선택의 결정 모형을 전제 단계, 계획 단계, 인지 부조화 단계로 나눠서 뒤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 힐튼의 모형 보시되 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름의 모형입니다. 보통 이 부름의 모형과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이나 또는 행정학 또는 경영학에서도 아주 강조되는 것이 부름의 모형이기 때문에 타이드왕과 오하라의 모형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부름의 모형입니다. 부름의 모형과 같은 경우는 이 보통 의사결정, 직업에 관련된 의사결정의 3요소로 3요소로 균형, 기대, 힘 이렇게 3가지를 들었다는 것을 그래서 직업 의사결정, 직업결정의 3요소로 3가지 꼭 여러분들이 그 박스에 해놨죠.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만족도, 또 기대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 또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그 직업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아는 정도 해서 인간의 행위를 통제하는 가설적 인지요인이라고 좀 현학적으로 적었습니다만 결국에 그 직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언급하고 있는 아는 정도 해서 이렇게 균형, 기대, 힘을 직업 의사결정의 3요소로 언급했던 사람이 부름이고 이 부름은 소위 동기유발 이론에서도 잘 다뤄지고 있습니다만 보통 과정이론으로서 기대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 부름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면 이럴 때 그 목표를 뭘로 할 것이냐 라고 할 적에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세요. 그러면 그 목표가 달성될 거예요 라고 하는 소위 성과 기대만 불러일으키면 가슴이 뛰고 동기가 유발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하는데 그걸 부정했던 사람이 부름이 되겠어요. 부름은 그래가지고는 가슴 안 뛴다. 그 말 안 해도 학습자들이나 행위자들이 알고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가슴이 뛰거나 그러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행위자의 가슴을 뛰게 하는 내담자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그 성과가 달성할 수 있다는 그 성과가 미래의 나에게 어떤 보상을 가져다 줄 것이냐라고 하는 보상 기대까지도 불러일으켜줘야 가슴이 뛴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행위자나 내담자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바로 보상이라고 하는 유인가에서 나오는 것이지 성과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목표라고 하는 성과를 달성할 때는 성과 기대에도 가슴이 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밸런스와 또 임플리먼털리티 또 익스펙턴시에서 이렇게 VI 밸런스와 최종 목적으로서 해서 거기 나오는 VI 이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부름입니다. 그래서 이 부름의 모형에 중요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플래처의 모형은 보통 개념학습으로 개념 정리를 통해서 직업적 의사결정을 돕는다라고 하는 언급을 하는데 개념학습이란 단어에다만 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처방적, 기술적 직업결정 모형 못지않게 또한 처방적 직업결정 모형이 있습니다. 처방적 직업결정 모형 크게 세 사람의 이론을 보통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카치의 모형, 또 그런가 하면 겔라트의 모형, 또 그런가 하면 칼도와 쥐도우스키의 모형 이 3가지 모형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형인 그 교재에 나와 있죠. 카치의 모형. 그냥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겔라트의 모형. 또 칼도와 쥐도우스키의 모형. 자, 이렇게 세 사람의 모형은 그야말로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야 의사결정을 전문가의 지시대로 의사결정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드는 것처럼 그래서 처방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처방. 그래서 카치의 모형, 겔라트의 모형, 칼도와 쥐도우스키 모형. 거기 보면 카치의 모형. 직업 결정자는 자신의 특성 요인을
가치와 중요도에 따라 비교하여 대안을 선택하고 그 대안의 평가에 따라 직업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카츠의 모형입니다. 그에 비해서 갤라티의 모형은 결과보다는 선택 과정을 강조한다. 거기다 액센트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다 하는 이런 직업 의사결정 모형의 핵심은 바로 갤라티의 모형입니다. 그러면서 갤라티의 모형은 직업 정보를 세 개의 체계로 나누어 설명을 하는데 예언적 체계, 가치 체계, 그리고 결정 준거로 이렇게 나눈 것이 바로 갤라티의 모형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언적 다계는 대안 탐색의 과정, 대안 탐색이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그래서 예언적 체계라고 하고 가치 체계라고 하는 것은 평가 체계입니다. 가치의 평가 체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정 준거는 바로 의사, 결정 준거라고 하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못했는지 그러자 뭐냐면 달성 여부의 판단 기준을 바로 준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 준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의사 결정했다 아니면 거부했다 이게 나오는 것이 바로 결정 준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적 체계, 가치 체계, 결정 준거로 의사 결정 과정을 설명했던 사람은 갤라티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의사결정 과정까지 상세하게 해서 여러 단계를 쪼개있으니까 이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한번 읽어봐 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칼도와 쥐도우스키의 모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도와 쥐도우스키 모형은 다소 수학적 공식을 활용해서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업 결정자, 결과나 선택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결과보다는 선택 과정을 중시하는 것은 갤라티의 모형이고 칼도와 쥐도우스키는 이런 결과나 선택 과정보다는 오히려 직업 결정자를 강조하는 중시하는 이런 모형이라고 여러분이 줄을 쳐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업 결정자를 중시하는 모형으로 직업 선택을 직업적 유용도 함수로 설명한다.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액센트를 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업 선택의 결정 모형은 한 번쯤은 우리가 화두가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판서까지 해봤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주로 대화로 나눌 적에는 직업 결정의 기능, 직업 결정의 역할에 더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자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는 우리가 한 번쯤 화두로 다뤄야 할 영역이어서 판서를 해본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더나 중요한 것이 직업 정보의 종류입니다. 직업 정보의 종류를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직업 정보를 나눠볼 수가 있죠. 직업별로 나눠볼 수가 있고 아주 미시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런가 하면 구인자의 기업별 구인자의 입장별로 나눠볼 수 있고 구직자인 개인별로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 직업 정보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누구냐를 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지금 저 교재에서는 주체를 대상으로 해서 직업 정보를 나눠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 정보를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공공 직업 정보와 민간 직업 정보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민간 직업 정보와 공공 직업 정보 보면은 요즘에 보면은 거의 이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민간 직업 정보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직업 세계라는 것은 너무 방만하고 더욱이나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직업의 종만 해도 16,000종이 넘지 않습니까? 16,000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몇 개의 직업을 알고 계십니까? 그 알고 있는 직업도 각각으로 본다면 미시적 정보는 어느 정도, 거시적 정보는 어느 정도를 알고 계십니까? 라고 할 적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이야기는 저도 또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나에 대한 정보를 내가 몇 가지 알고 있지? 이름, 아버지, 어머니, 출생지역, 출신학교, 혈액형. 혈액형도 여러분의 혈액형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혈액형이 맞다고 믿고 계시는지. 또 IQ 누구나 알고 가는 거 아니지요. 그런 것처럼 직업에 대한 세계는 그걸 더 넘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민간 직업 정보의 유용성이나 비중이 넓어지고 있다 해도 공공 직업 정보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어떤 경우에는 민간 직업 정보를, 어떤 경우에는 공공 직업 정보를, 그리고 민간 직업 정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공공 직업 정보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언급은 할 수가 있고 비교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다 그걸 정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민간 직업 정보는 민간 직업 정보. 자, 그냥 교재를 보겠습니다. 민간 직업 정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줄쳐놓을 것은 첫 번째, 민간 정보는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생산되고 운영됩니다. 한시적. 그에 비해서 공공직업 정보는 같이 내려가겠습니다. 공공직업은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활용을 위해서, 장기적 활용을 위해서 연속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생산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이냐, 연속적이냐, 단기적 목적이냐, 장기적 목적이냐를 가지고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민간 직업정보는 두 번째, 특정 목적에 맞게 해당 분야나 직종을 제한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 직업정보의 적용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그에 비해서 공공직업정보는 특정이 아니라 전체 산업이나 전체 직종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제한적이 아니라 보편적, 아니면 제한적이 아니라 전체적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간 직업정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생산자가 자신의 이무적 기준에 맞추어서 직업을 선택하고 분류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공공직업정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생산자의 자기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어느 사람이나 어느 기업이나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이 직업을 분류하고 직업정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민간 직업정보는 그때그때 필요한, 기업이 필요한 때에 만들어가는,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단시간 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구성하지만 이 공공직업정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제한, 특정 이런 말도 단시간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생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간 직업정보라고 하는 것은 직업정보를 유료로 생산합니다. 유료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공공직업정보는 똑같이 다섯 번째 직업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유료로 제공하느냐, 무료로 제공하느냐. 또 그러면 일곱 번째로 알아보시면 여섯 번째를 보시면 민간 직업정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을 위해서 특정 시기에 만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산업이나 다른 직업에 관련된 정보와 소위 비교라든지 아니면 교류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공직업정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직업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보편적, 객관적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관련 직업 간 비교 또는 소위 상호 보완성이 크다. 그래서 여섯 번째 보면 관련 직업 간 정보 비교가 불가능하다. 민간 직업정보 가능하고 용이하다. 공공직업정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보시면 이미 앞에서 다뤄봤지만은 직업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직업의 범위를 이무적 기준이나 자의적 기준으로 만드는 것은 민간 직업정보인 것이고 그에 비해서 보편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전체 사람이나 전체 직종을 대상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분류하는 것은 공공직업정보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쭉 해서 양자를 우아래로 번호를 맞춰가면서 정리를 했고 밑에 그것을 박스로 도표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다뤄야 될 많은 영역, 직업정보의 역할, 직업정보의 기능, 그리고 이런 민간 직업정보와 공공직업정보의 특징, 이런 것은 적어도 직업정보를 공부했다면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할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기까지 안다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학습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직업정보의 제공 자료로서 한국 직업사전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